선택지 마지막 시간에는요, 틀린 선택지까지 다 배웠고 정답 어떻게 고르는지까지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선택지에서 가장 중요한 탑 5는 무엇인지, 선택지 탑 5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택지 관련 중요사항 5가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선지 제작 방식, 정답 선지를 만드는 방법, 틀린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 틀린 것을 거르는 방법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지화되기 쉬운 요소. 자, 어떤 지문의 어떤 내용이 선지화되기 쉬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관련 중요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선지화되기 쉬운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선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선지를 볼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지보다 중요한 게 먼저 있습니다. 바로 발문입니다. 발문. 선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할 요소가 바로 발문이에요. 왜냐하면 발문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문이 어떤 건지에 따라 선지 2번, 1, 3, 4, 5 중에 2번이 정답일 수도 있고 4번이 정답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발문은요, 정답의 기준입니다. 맞나요? 자, 발문이 정답의 기준이고 조건이라면 안 읽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뻔하니까. 하지만 읽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심지어 일단 이 발문은요, 우리 평가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평가원은요, 이미 이렇게 1번부터 45번 수능 문제, 국어, 독서 문제에 대해서 발문을 내놓잖아요. 그 발문, 문제별로 발문을 미리 써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그 제작한 발문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맞는 선택지, 틀린 선택지로 만들어서 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발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보기 문제까지도 보면 정답의 기준 조건이 보기니까 발문 플러스 보기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은 순서로 제시된 기준 조건을 만족하는 선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발문 속 기준에 맞춰서 정답을 찾아야 하고요. 발문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기준을 놓쳐서 정답의 기준을 놓쳐서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유형이나 국어 영역이 아니더라도 발문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탐, 과탐, 탐구 과목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내용 일치 여부가 정답의 기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내용 일치류 문제의 정답을 지문에 비추어 봤을 때 참인 선지를 찾아야 되는데 거짓이거나 알 수 없어. 즉, 내 배경 지식에서는 알겠는데 거짓이거나 지문 내용을 토대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지문 내용이 뭔가 50%에 대해서 그 지문을 만족시키는 것 같아, 선지를. 하지만 내가 플러스 한 30%를 하지 않으면 이건 정답 같지 않아 하면은 무조건 아닌 겁니다, 정답이.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가원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들 때는 다양한 바꿔치기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선지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해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꿔치기는요, 뭔가를 부정하거나 서술어,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있을 때 동작을 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로 바꾸는 식으로 서술어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A랑 B의 관계는 교수와 제자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들을 왜곡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자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바꿔치기. 그래서 이때에는 뭐 예를 들면 주어를요, 기존의 주어를 목적어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나는데 이거를 못 고르는 학생 진짜 많고요. 당연히 서술어 바꿔치기 앞에서 말했다시피 많고요.
하다못해 심지어는 지문에서 여기서 밖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안으로 들여다본다고 한다든지 또는 연속적으로 이 현상이 계속해서 수십 년간 나타났다는데 불연속적으로 불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이게 핵심이다. 주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했는데 뒤에서는 이게 부재다. 부차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또는 그래프의 가로축에서 설명하는 거가 이게 X축이 뭐였는데 X축과 세로축을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찌질하게 바꿔요. 우리 평가원이 찌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지문 내용과 같은데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축인지 Y축인지까지 따져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서 내용이 나왔다더니 구분이 어려워요. 일단 지문에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세세한 거, 짜질구리한 유치찬란한 걸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에서 당연히 부정한 거를 현재에서 긍정하는 거 이런 것들마저도 구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지문의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면서 독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문에서 아닌 것 또는 맞는 것 이런 거 나타낼 때 중요한 내용을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거는 아니야. 지문에서 이거는 별로야. 라는 말을 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X와 O를 표시하면서 읽는 것이 여러분들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 O를 찾는 데 있어서 X를 뒤집으면 O니까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가 아니고 뭐가 긴지를 찾아내는 거는 문장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병행돼야 될 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내용을 담는 중요한 형식 구조를 구분지을 수 있고요. 추상의 관념, 추상적인 개념 있죠. 뭔가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돼 있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문의 입장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는 그 지문들을 구체적이게 쓸 수 있어요. 왜? X, O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세모인 내용이 X에 더 가깝구나. 이런 내용을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뭔가에 대해서 통념을 제시해요. 계속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봤다 보니까 근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이 동그라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통념은 XXX가 되고 그 뒷내용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념에 대한 반론도 조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쓰이니까 지문에서 부정했던 내용을 선지에서 긍정하는 이런 불상사, 이런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꿔치기를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X, O 표시를 해가면서 독해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 권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 글씨가 좀 작아졌죠? 내용이 깁니다. 선지가 A는 B가 아니라 C이다. A는 먹는 게 아니라 전시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A는 먹는 게 아닌 건 맞았는데 그게 전시용이 아니라 이제 그 외부 수출용이었다. 그러니까 시제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문에서 부정했던 거 A는 B가 아니라 C인데 이 B가 아닐 때 이 지문에서 부정했던 거를 선지 C, C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고 B는 부정이었던 거잖아. 이거를 교묘하게 선지에서 긍정하는 식으로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아까 너희들이 말했던 내가 XO로 구분 짓는 데 있어서 앞에 것도 필요하지만 뒤에 게 더 필요한 겁니다. 바꿔치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XO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목적어로 또는 서술어를 바꿔치기. 안과 바, 연속과 불연속 이런 거. 주와 부, 그리고 그래프 X축과 Y축. 이런 거 바꾸는 거는 XO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이 내용하고 선지 내용이 대응하는지, 즉 1대1 대응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앞에 거는. 지금 내가 XO를 설명해 줄 때 이게 솔직히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셨어도 돼요. 왜? 뒤에서 더 제대로 써먹을 거니까. 우리가 XO 1대1이라는 거는 명심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 선지에서 부정했던 거를 지문에서 긍정하는 것도 XO를 구분 지으면서 독해하지 않으면 지문의 같은 내용이 선지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지문 내용하고 같네 하면서 그냥 일치불일치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과는 같으니까 아닌 거를 나타낼 때 X 표시를 해놓는 게 가장 좋고 지문에서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문제를 헷갈리지 않게 푸는 방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XO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문이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경우. 이번에는 지문이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문에서 비교형 지문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가, 나, 다, 야, 마에서 가가 비교형이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선지에서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교해서 논술에서 중요하다는 게 뭐였습니까? 논술 풀었으면 알 건데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공차 찾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A보다 B가 더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A보다. 우리가 A랑 B가 개념어라 그랬잖아요. A보다 B가 더 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B보다는 많다. 대부분이 B보다 A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더 최고가 A였다. 아니면 최대 A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비교 선지마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선지에서도 비교를 지문에서 비교할 시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비교라는 게 과연 사전적 정의, 좀 더 수능적에는 가까운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을 말합니다. 비교는 그러니까 지문이나 선지에 비교 표현이 등장한다. 지문이나 선지에 뭐보다 뭐가 더 크다. 기본적인 구조죠, 비교 구조. 이럴 때에는 유의하시고 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문제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수능 평가원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부적절한 비교입니다. 자, 부적절한 비교가 뭡니까,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비교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뚱맞은 거, A랑 B라는 개념어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정말 A에서 정말로 동의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둘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던 지문 구조를 공통점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평가원은 막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문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기 쉬운 게 바로 부적절한 비교 방식을 통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비교를 유의하시라는 거예요. 만들기 가장 쉽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발문에 지금부터 뭐뭐를 탐구해보자, 알아보자라는 거죠. 이 탐구해보자라는 거는 뭔가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이런 반면에 얘는 이렇다. 그리고 얘는 이런 반면에 얘는 이렇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탐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탐구가 나온다면 뭔가 이 지문에서 서론부에서 탐구가 나왔으면 뒤로 갈수록 비교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문제에서도 만약에 탐구, 뭐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뭔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으로, 뭔가에 대해서 지문 어디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묻는다면 지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할 가능성도 높고 마찬가지로 선지에서는 비교 문제, 비교 유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는 비교가 아니라면 뭘까요? 바로 입니다. 지문이 목표와 현실의 차이의 같은 문제. 지문의 목표. 자, 이가 아니라 의예요. 지문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약간 지문이 형이상학적.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현실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 얘네 둘 간의 간극에 대한 문제와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일 때에는 좀 어려운 구조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자, 문제 해결형 구조가 뭐였습니까? 뭔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 융합형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일 때 선지 중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바로 고유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이 해결책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는 뭔가 문제의 지문에서 나올 때 원인이 나오는 거겠죠, 먼저. 그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외부자, 그러니까 뭐 사전 이제 앞선 사상가들의 견해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문제점은 당연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을 야기시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폐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거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때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이때 첫 번째 방법은 원인 제거죠. 하지만 우리 수능 지문에서 원인 제거가 가능합니까? 원인이 앞에 제기됐으면 결론이 나오는데 그 원인 제거뿐만 아니라 과연 뒤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의견들, 다른 사례들을 참고함으로써 해결책, 문제 해결의 단서를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구조는 융합형으로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했잖아. 즉,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예요.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에어컨 사용이 많아질수록 지구온난화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프레온 가스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라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건 좀 복잡하진 않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작게 쪼개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 작게 쪼갠 거마저 만약에 작게 문제를 쪼갰어요. 그런 경우에도 선지와 지문을 1대1로 대응할 때 쪼갠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쪼갰어. A와 B로 쪼갰다면 얘를 따로따로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선지 1하고 A랑 관련이 있구나. 선지 2하고 B가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쪼개서 보셔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3번, 선지 3번이 A와 B를 합한 거다. 라고 하면 합해서 1대1 대응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문 내용을 비교했을 때 지문과 선지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해결책과 원인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결책은 3개를 제시했는데 그 해결책 3개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이 제거가 안 돼요. 이럴 때에는 그 해결책이 뭐 1번하고 안 맞는다던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해. 아니면 해결책이 실현이 됐을 때 오히려 또 다른 문제의 그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결책은 군소리가 없어야 돼. 자, 문제가 발생했어. 그 문제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을 만들었어. 근데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정답인 겁니다. 오답인 거죠.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 그러니까 문학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문학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주로 클라이맥스, 절정을 기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갈등의 해소라고 불러주잖아요. 우리도 있잖아. 이 지문, 독서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원인 이런 것들, 대두되는 사상가들 간의 견해 차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이게 해결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이 해결책이 적절한 정답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선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 기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선택지 관련 중요사항 탑 5개만 딱 제가 골라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